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이틀 동안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정상세포는 손상이 상당히 감소하고 암세포는 사멸이 증가한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3가지.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암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일상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요,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10년, 20년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은 단지 이름이 붙는 날일 뿐입니다. 몸은 그 전부터 수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자꾸 염증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요즘 막 바빠서 그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고 주말에 또 몰아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그날 밤에 회복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면역 감시 기능도 같이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제탄수화물의 과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식품 중심 식사, 그리고 야식하는 습관들.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결국 만성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슐린 저항성, 또 세포의 어떤 스트레스가 만들어집니다. 암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코티솔 호르몬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장 건강에 어떤 악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대부분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착하죠. 하지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버티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몸은 사실 이 스트레스를 계속 자기 몸 안에 기록합니다. 암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만성 피로, 소화불량, 반복되는 염증, 수면장애, 잦은 감정의 어떤 기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의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몸의 경고를 생활의 일부로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생활 환경,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이 4가지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단순히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지 몸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충분한 수면, 자연식 중심의 어떤 식사, 공복 리듬을 유지하는 그런 삶,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몸의 회복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경고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보라는 몸의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생활이 몸을 지치게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회복시키는 방향인지, 그 답은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 속의 선택입니다. 암을 발견하기 위한 자가 검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검사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정기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기 전에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그 피로입니다. 요즘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지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막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예전보다 체력이 확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계속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은 늘 에너지를 쓰는 곳을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의 변화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 3에서 6개월 사이에 막 5kg 이상 이렇게 빠진다. 이런 경우는 몸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상담에서 꽤 자주 듣는 이야기 중 이건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변비와 설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의장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염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이 자주 붓는다, 피부에 염증이 반복된다, 몸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긴다. 이런 현상들은 몸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만성 염증 환경에서 자라기 쉬운 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의 어떤 변화라든가 혹이나 멍울 같은 거, 그리고 또 오래 낫지 않는 상처, 특히 유방이나 이 갑상선 또 림프절 같은 이런 부위는 스스로 만져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몸이 예전부터 신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몸은 먼저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말하고 조금 더 크게 말하고, 그래도 못 들으면 병이라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의 그 핵심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몸은 매일 작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귀 기울여 듣는다면 병은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지켜집니다. 단식이 암세포를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원리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단식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굶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요, 대사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성장과 저장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공복이 유지되면 몸은 회복과 정리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평소 우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 시스템을 바꿉니다. 혈당 사용하는 것이 감소하고 지방 연소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의 대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대사 전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두 번째 변화는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단식이 시작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크게 낮아집니다. 인슐린은 몸을 저장 모드로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게 되면 결국 지방은 축적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공복이 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포 청소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단식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입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몸속에 들어있는 그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들, 오래된 세포 조각들,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연구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공복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 시스템이 조금씩 활성화됩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아지고 대사가 바뀌면 암세포가 활동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정상세포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식이 암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단식의 핵심은 암세포를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이 작동하기 좋은 환경, 염증이 낮은 환경, 세포 회복이 가능한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단식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제로 단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염증의 어떤 수치가 감소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피로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이런 변화는 결국 몸 전체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한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 전체를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단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무리한 장기 단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 근육 감소, 영양 결핍이 생기면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항상 체력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몸을 채워야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때로는 비울 때 회복합니다. 잠시 공복을 주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고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의 핵심은 암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식이 암에도 도움이 되나요? 암 환자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식이 암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거죠. 원장님,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굶기면 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암을 굶겨 죽인다? 왠지 막 통쾌하고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하는 거죠. 굶으면 혹시 자기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질문은 과장 없이 한번 또 희망 고문 없이 팩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이 암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식만으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을 단순히 세포 하나의 문제로 보면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암은 사실 몸의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는 병입니다. 몸 안에 그런 토양이 있었을 때 자라나는 병이죠. 예를 들어서 만성 염증의 환경, 혈당이 과다한, 인슐린이 과다한 것,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암이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정말 단식 연구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대사가 바뀐다는 거죠. 즉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당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자가 포식 시스템, 즉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의학적으로 차별적 스트레스 저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암세포는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단식 스트레스에 상당히 약합니다. 건강한 정상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보호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단식 항암 치료에 보조 전략이 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단식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USC, 즉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장수연구소의 그 발터롱고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동물 연구에서 48시간, 즉 이틀 동안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정상세포는 손상이 상당히 감소하고 암세포는 사멸이 증가한다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임상연구에서도 단기 단식이 항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무조건 단식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경우, 또 근육량이 막 부족한 경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이럴 때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을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장기 단식 대신에 14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의 자영 봉복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한 6, 7시 정도에 좀 일찍 그 식사를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을 중단하면은 그 다음날 뭐 6, 7시, 9시 정도 되면 바로 14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간식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은 이미 대사 전환을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요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가벼운 걷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 운동들, 충분한 수면이 더해진다면 몸은 안정 속에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내 몸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죠. 이 자연치유에서는 무리해서 얻는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먹을 때보다 잠시 멈출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식을 굶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몸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또 회복하고 균형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공복의 시간을 일상 속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회복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단식의 진짜 목적입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바로 이 식탁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나쁜지 이걸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결국 먹을 건 없어지고 불안만 커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이런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3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즉 포도당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당은 결국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수를 만드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 같은 거, 과자와 케이크 같은 거, 흰빵과 흰밀가루, 달콤한 우리 디저트,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에서는 결국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리고 IGF-1이라고 하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함께 같이 증가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은 결국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스트레스를 높이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 음식, 우리가 한 번 먹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혈당 환경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비합니다. 1920년대에 독일의 그 생화학자죠. 오토 마르부르크는 암세포가 산소가 막 충분해도 포도당을 과도하게 소비해서 젖산으로 바꾸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르부르크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병원에서 받는 그 PET 검사, 요것도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이렇게 딱 묻혀서 암세포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유독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완전 금지가 아닐지라도 강하게 줄여야 할 영역은 확실합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인데요.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튀긴 음식들, 바삭한 과자들, 또 이 패스트푸드, 또 마가린과 쇼토닌이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래도 오래된 기름으로 조리된 그런 음식들. 이런 음식에 많은 그 지방은 만성염증을 높이게 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간 해독을 방해합니다. 특히 항암 중인 분들은 간이 이미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화된 기름까지 더해지면은 몸은 회복 대신
방어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예를 들면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 있죠.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1군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도 들어있고 인공첨가물, 착색료, 인공조미료, 정말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또 습관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암을 이렇게 봅니다. 암은 세포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기울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년 동안 당독소 음식을 반복해서 먹거나 또 인사주 중심의 식사, 또 산화된 기름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이 흔들리고 또 산소 흐름이 줄어들고 염증이 지속되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런 자연 치유력은 맑은 혈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 끼니 독소가 들어오면은 몸은 회복 대신 생존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암은 어떤 특정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간의 어떤 식습관, 만성 염증 환경, 또 몸 안에 있는 대사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몸을 지치게 하는 식사 구조를 바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암 환자의 식사의 핵심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 먹으면 됩니다. 가공이 적은 음식 먹으면 돼요. 과하지 않은 식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리듬도 중요합니다. 과식, 야식, 계속되는 간식, 이런 습관은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식사의 구조를 바꾸면 혈당과 염증 환경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음식은요,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매일 3번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신호입니다. 어떤 음식은 몸의 염증을 키우고 어떤 음식은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딱 이겁니다. 오늘의 식사가 몸을 지치게 하는 그런 식사인가? 아니면 회복을 돕는 식사인가? 치유는 거창한 방법보다 매일이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암 환자에게 추천되는 건강한 식단의 공통 원칙은 무엇인가요? 암을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특정 건강식품을 막 찾고 또 슈퍼푸드를 찾고 특별한 막 식단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암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식사의 구조와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어떤 식단보다 몇 가지 공통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몸에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첨가물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음식, 생채소, 생과일, 원형 그대로의 어떤 통곡물들, 자연의 단백질, 이런 음식들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음식들입니다. 몸은 원래 자연 음식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막 끊어버린다. 단백질만 막 먹는다. 특정 음식만 먹는다. 하지만 이런 식단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9가지 영양소 음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9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칼로리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식이효소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 이 칼로리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올 때 몸은 안정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채소 중심 식사입니다. 생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음식입니다. 생채소에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효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로리는 낮고 영양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낮춰주고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식탁의 절반은 생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먹는 리듬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소화하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간식,
늦은 야식, 과식 이런 식사 습관은 몸이 계속 소화 모드에 이렇게 있게 만들고 몸의 회복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공복의 시간도 만드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세포를 정리하고 대사 회복을 하고 면역 조절을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에 막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 암을 치료하는 음식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문제는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시간의 리듬을 소홀히 한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먹고 야식 먹고 이렇게 되면은 몸은 계속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과 과식을 줄여주면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식단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자연 음식 위주로 먹기. 둘째, 생채소를 충분히 먹기. 셋째, 가공식품을 좀 줄이기. 넷째, 과식과 간식을 좀 줄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 그냥 해줍니다. 하지만 자연 치유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자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절반은 병원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한 음식 하나가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선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정말 따로 있을까요? 암은 사실 원인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전이 있다, 또 생활 습관이 있다, 환경이 원인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렵고요. 식사 습관, 평소에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색의 채소, 그리고 과일,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 또 통곡물, 콩종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동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우리 고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식사 구성에서 한 3분의 1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거를 우리 가공육이라고 하는데요. 가공육은 절대 몸에 좋지 않고요. 술을 과도하게 드신다. 그리고 탄 음식들 있죠. 고온에서 세게 해서 탄 음식, 직화구이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만일에 너무 드시고 싶어요. 삶기, 찌기, 저온 조리한 것들로 구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단을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식사 포인트예요.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식단을 좀 꾸준히 하시고 운동으로 체중 관리 하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식이나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영양제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묻는 것들 많거든요. 요거 먹으면 혹시 암 예방 되냐, 암에 안 걸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영양제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는 오히려 위험하고요. 효과가 완벽하게 밝혀진 영양제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으로 30mg 이상 먹으면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베타카로틴 안 먹어야 되나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은 베타카로틴이 7mg쯤 들어있는 게 최대고,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영양제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이 15mg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고 갑자기 베타카로틴 위험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외 직구로 샀는데 베타카로틴이 30mg 이상 들어있다. 이럴 때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항암 영양제라고 해서 인터넷에 비싸게 팔리는 것들 많아요. 무슨 버섯, 무슨 물 이런 것들 엉뚱하게 비싸게 파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식습관부터 되돌아봐야지 그런 영양제를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되냐. 통곡물, 콩류, 채소 이런 거를 풍부하게 하시고요. 붉은 고기, 가공식품, 가공육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매일 먹는 식사를 라면, 탄산음료, 액상과당, 밀가루, 흰쌀밥, 구워 먹는 고기인데 탔다 이런 걸 즐기신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저는 지금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과장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암 예방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맛이 너무 없다 이러신 분은 센트룸 같은 종합 영양제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가 작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요. 입맛이 없고 힘들다고 하시니까
거기 병원에서도 종합영양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저희 아빠도 그러면은 영양제를 안 드신 건 아니거든요. 영양제도 드시고 뭐 혈압이 있으셔서 고혈압 약도 드셨는데 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암 자체를 예방하는 거거나 암을 물리치는 영양제는 없고 암이 만약에 생긴 다음에 병 후 기력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종합영양제 정도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식사법이나 음식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사실 요즘 한국 사람들 너무 바쁘죠. 하루에 3끼 중에서 한 끼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한 끼를 간단하게 때운다, 아니면 뭐 빵으로 때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 그 진짜 식품으로 차린 식탁을 마주하는 게 암 예방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먹던 식단 자체가 사실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잡곡밥에 두부 넣은 된장국 먹고요. 김치 몇 조각, 멸치조림, 계란 후라이, 콩자반. 엄청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식사가 바로 균형 잡힌 식사고요. 여기다가 우유 한 잔이랑 사과 반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공유인 우리 잡곡밥 있었죠? 유지 당뇨를 위한 계란 후라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근본인 계란, 두부, 콩 있고요. 채소군인 김치, 과일, 사과, 또 우유 유제품군인 우유까지 골고루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든 식사를 한 끼라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사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미밥 같은 걸로 먹고 돼지 안심구이, 구운 마늘, 여기다가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양파 같은 거를 데친 채소로 먹거나 된장국으로 먹는다. 아니면 병아리콩 밥에다가 닭가슴살 구이를 먹고 콩비지나 김치, 미역무침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다양한 색의 채소나 과일은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인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또 붉은색인 토마토, 수박, 딸기, 노란색이나 주황색인 당근, 호박, 뭐 오렌지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채소나 과일 같은 종류를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거를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돌,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암세포의 성장과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으면 이렇게 싸하고 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있죠.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건 황화합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뭐 알리신 이런 게 있는데 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항산화 항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늘, 양파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콩, 두부, 된장, 청국장, 콩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소플라본이라는 거 또 이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하고 식이섬유가 있으면 또 몸에 좋고요. 해조류인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는 또 점질 다당류인 베타카로틴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 강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고요. 통곡물과 전곡, 잡곡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내에 발암물질이 남아있는 거를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장내 환경도 개선하기 때문에 통곡물, 잡곡 이런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마트에 갔을 때 성분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말들 막 써 있어요. 뭐 무슨 화합물 몇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착색 어쩌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날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게 들어있으면 가공식품인 거예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 재료명이 엄청 많이 써 있습니다. 이런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위험하고요. 또 정제탄수화물 있죠? 이런 것들은 비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인자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체중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구강암, 뭐 인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술은 발암물질을 녹여서 체내로 침투시키는 과정을 돕고요.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또 술로 인해서 간경변이 생기는데요. 간경변은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한 잔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평소 식사하고 그다음에 뭐 약을 드시거나 영양제 먹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반주로 술을 한 잔씩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은 진짜 한 잔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주처럼 드시는 술은 진짜 위험하다. 가공식품이나 탄 음식은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가공식품, 특히 이제 햄, 소세지, 베이컨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가공육은 가능한 적게가 원칙입니다. 가공육은요, 우리 확정적인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얘를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드릴 수 있거든요. 섭취량이 증가하면 위험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얼만큼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는 드시지만 그 정도는 드셔야 된다, 드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반찬이나 간식에요, 이런 가공식품 많아요. 김밥 있죠? 김밥 속에 햄 있고요. 또 내가 피자 사 먹으면 피자 토핑에도 햄, 소세지 있어요. 그리고 핫도그 맛있다고 먹는데 이것도 또 핫도그에도 햄이죠. 그리고 부대찌개를 드셨을 때 여기 안에 햄, 소세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육 가공품, 가공육은 은근히 노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 가공육이다, 이런 것들 가공육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공육 먹고 있나? 생각하시고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게 탄음식이죠. 탄음식은 발암물질 생성이 되고 있지만 개인별로 노출량이나 조리법 차이가 커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먹어라 이런 기준이 없어요.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직화하면 발암물질 생깁니다. 현실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주 1회 이하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빈도를 낮추는 게 좋고요. 고기를 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죠? 삼겹살을 또 바짝 익혀서 먹는데 이렇게까지 바짝 익힐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생충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바짝 익혀 드신 건데, 지금은 위생이 좋아서 얘를 익혀서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을린 정도로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검게 탔다, 근데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는다 하지 마시고요. 검게 탄 부분은 도려내시고 반복적으로 탄 음식 드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숯불구이로 드시지 말고, 정 고기가 먹고 싶으면 굽거나 튀기는 거 말고 삶아 먹는 수육 같은 방법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더 다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족력이 있다면 같은 식사라도 더 엄격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유전적으로 이제 내가 취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드셔야 되나? 채소나 과일 충분하게 드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소는 이만큼 한 손에 담길 만큼 먹어도 되지만 과일은 적정량 드셔야 돼요. 사과 맛있다고 몇 개, 두세 개 먹는 게 아니고 한두 조각 드시라는 거예요. 채소, 과일 충분히지만 과일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고요. 가공식품, 가공육 최소화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라고 했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가족력이 없어도 어떤 병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예요. 하지만 만일에 암 가족력이 있다, 특히 가공육, 가공식품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탄 음식, 술 이런 거 절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식이섬유를 챙기시고요.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시고,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두부나 콩, 계란 이런 걸 의도적으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더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미리 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약사 일을 한 지 20년째인 염혜진 약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강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라클 루틴, 오늘부터 나는 갑으로 삽니다. 지금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영양제 특강,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을 만나다 보니까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아파서 오셔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거죠. 근데 강의를 가서 만나면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젊고 활력이 넘치세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있다고 다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적절한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거를 느끼게 됐어요. 병이 있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노화가 더뎠고요. 노화가 축적이 돼서 우리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쉽게 피로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노화가 축적돼서 노쇠로 가는 걸 막아야 돼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0세 시대에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프긴 아픈데 이 아픈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우리가 쭉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병장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의 세 가지가 뭐냐? 음식, 약,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식품이에요. 내가 매일 무엇을 먹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강의 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영양제 먹는데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사 제대로 안 하시면서 영양제 먹으면 제가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건강하게 식사를 하자. 하루에 3끼 중에 1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식사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식품, 영양제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특강이라는 책에는 영양제를 바르게 먹는 법,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냐, 뭐 암 예방 영양제가 있다고 비싸게 사신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임신이 안 된다고 영양제 샀다는데 다 그게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식품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라는 책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약품에 대한 선택을 제가 다루었어요. 어떤 약을 먹는 것이 좋나, 어떤 약을 바르는 것이 낫나 그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매일 먹는 식사, 이걸 놓치고 약이나 영양제를 드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누르시면 제 건강 솔루션 3종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약과 영양제와 식품 이 3가지를 아우르면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